크툴루. 우리는 크툴루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어 대가리를 가진 무지막지한 크기의 괴수죠.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크툴루는 세계적인 규모를 갖는 불가해한 괴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옮겨보죠. 크툴루는 세계적인 규모를 갖는 불가해한 괴물이다. 여기서 세계적인 규모라고 함은 사실상 세계 멸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크툴루 같은 거대한 존재에게 인간계는 아주 미미한 벌레나 먼지에 불과한지라 너무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괴물은 그 괴물이 상상된 현실에 어떤 문제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유럽에서 런던으로 넘어온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라는 괴물의 국제적인 스케일은 식민주의, 인종주의, 금융화된 세계화 등 19세기 런던의 국제적인 문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죠. 그렇다면 이걸 크툴루에 적용해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서 세계 멸망이 심각하게 고려된다는 것은 이것이 주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교수에게 퇴치되는 19세기의 드라큘라와는 달리 20세기의 크툴루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강림합니다. 자, 세계가 바뀌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여기 무슨 채널이죠? 네, 인문학 채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깊어지고자 합니다. 세계 멸망이 고려될 정도면 그 문제가 세계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가 문제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문제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심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의 성립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묻겠습니다. 세계를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계가 먼저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세계를 세계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문제화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도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다. 전혀 모르면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문제화된 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종종 드는 예시인데 태풍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묻건대 태풍은 문제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태풍은 지구 대기의 기압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현상, 즉 자연 법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인 것도 아니고 대기 순환을 조작할 수는 없죠. 적어도 현 인류의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무슨 피해를 입혀도 태풍 자체를 제거하자는 논의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태풍을 압수수색하자? 이런 말하면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죠. 반대로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처벌받죠. 즉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절대성은 문제의 성립 조건입니다. 이 절대적인 조건을 수용하는 한에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그 안에서 문제가 인식되고 또한 발생합니다. 반복컨대 태풍을 대비하는 것이 문제이지 태풍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을 때 그런 대상만이 문제화됩니다. 반복컨대 절대적인 것을 문제화한다? 검은색은 왜 검은색인 거야? 뜨거운 건 왜 뜨거워해?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병원 가셔서 상담받고 약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화는 그 문제화된 대상에 대한 해결 및 통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전제합니다. 그 기획이 실제 현실에서 빠그라질지라도 어쨌거나 실패했다는 건 시도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시도했다는 건 해볼만 하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문제화된 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 이제 이걸 크툴루에 적용하자면 세계적인 위력을 갖는 크툴루, 즉 세계 멸망이 문제화된다는 것은 세계가 인식되고 또한 세계가 통제 관할로서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근대에 자주 보이는 종말론, 이거는 신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성립 불가능합니다. 신이 있으니까 종말론이 상상 가능한 것입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죠. 앞서 말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통제를 모두 만족하는 요인입니다. 전통적인 종말론에서 운석 충돌에 의한 멸망, 대규모 지진 이런 건 없습니다. 모두 신에 의한 징벌로서 묘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툴루는 인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툴루는 지구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반복컨대 크툴루의 행동 동기는 불가해하기 때문에 무슨 10계명을 어겨서 도시 전체를 유황불로 단죄했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걷다가 발밑에 있는지 몰랐던 벌레를 밟아 죽이듯 크툴루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인간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닐 심산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문제의 파급 규모는 세계적이죠. 따라서 여기에 기독교적 전통과의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툴루라는 신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전통적인 인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괴의 역량은 야훼에 버금가는데 그렇다고 야훼는 아닌 존재, 그게 바로 크툴루입니다. 그렇다면 크툴루의 신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차례대로 갑시다. 일단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쉽게 추론됩니다. 유럽 기준으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이걸 통해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한자동맹에서 잘 드러나듯 여러 도시들이 연합한 무역 공동체가 출현했습니다. 즉, 세계가 상업 단위로서 새롭게 출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5세기에 발명됐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17세기 내도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만개합니다. 아니, 인쇄술은 독일에서 발명됐는데 왜 독일이 아니라 서유럽에서 전성기를 먼저 맞이했죠? 그건 30년 전쟁이 거의 한 세기 내도로 독일 전역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쇄술을 통해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들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항해 시대, 무역 공동체, 인쇄술, 세계에 대한 정보량이 전례 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로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변화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인문주의 운동, 즉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가 벌어진 위치를 보십시오. 마키아벨리와 다빈치,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라스무스, 역시 상업 국가였던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로써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상상되어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타노스도 아니고 제 아무리 대단한 천재를 할지라도 세계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기구가 출현합니다. 프랑크나 바이킹 왕국처럼 예전부터 국가는 존재했었잖아. 맞습니다. 국가 자체는 이집트처럼 기원 전부터 존재했죠. 다만 그 국가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왕국도 지구적인 스케일로 그 권한이 상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7, 18세기에는 이런 게 출현했냐? 네, 했습니다. 잘 알려졌듯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중앙에서 프랑스 전체를, 즉 관료제가 수립됐습니다. 실제로 관료제를 뜻하는 비로크라시스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비로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의 합성어이죠. 당연히 이 관료제는 앞서 말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증가한 세계에 대한 정보량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중앙 집권적인 체계를 통해 경영, 조세, 국방, 사법, 기술,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세기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절대 왕정화가 진행되어 가던 모습을 봤던 영국의 토머스 홉스 같은 철학자가 리바이어던 같은 저작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표지의 그림처럼 국가기구가 사실상 새로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바이어던의 서두를 보면 이 국가기구를 인공적인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커먼웰스, 라틴어로는 키비타스라고 한다. 이래하여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가호 아래 우리의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의 신체는 관료제로서 구성됩니다. 좀 길긴 한데 중요한 부분이니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창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공인간이다. 자연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인보다 몸집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다. 이 인공인간에게 있는 주권은 인공혼으로서 전신의 생명과 운동을 부여한다. 각부 장관들과 사법 및 행정관리들은 인공관절이다. 상벌은 모든 관절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의 신체에서 신경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부와 재산은 그의 체력이다. 그래서 17, 18세기에 탄생한 국가기구, 즉 리바이어던은 말 그대로 못할 갓입니다. 홉스의 저 선언은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 바로 이 리바이어던에 뉴턴의 고전역학과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가 새롭게 탑재되는 것입니다. 발견된 세계는 통치 대상이고 국가기구는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역량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19세기입니다. 이 그림 유명하죠? 아편 전쟁 때 영국 동인도 회사의 증기선이 청나라의 목재선을 일방적으로 박살내는 그림입니다. 전 근대와 근대는 그 기술 격차가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쯤 되면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도축장에서 인간과 소가 전쟁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산업기술을 탑재한 19세기의 리바이어던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 국가기구는 문어로서 상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문어벌 확장이라고 하죠. 19세기에 그려진 풍자화를 보면 이런 도상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가릴 것 없이 모든 열강들이 문어로서 포착됐습니다. 탐욕스러운 문어, 무수한 다리와 빨판으로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 그게 바로 19세기의 국가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했을 때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크툴루는 문어를 닮았죠? 제가 보기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괴물화될 수 있는 소재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문어입니까? 이것은 크툴루가 담지하고 있는 시대적 무의식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정식화하자면 크툴루는 곧 국가기구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고삐 풀린 국가기구이죠. 개별 인간은 가히 대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신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역량을 주체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개인의 시선에서 국가기구는 불가해합니다. 크툴루적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묻건대 19세기 리바이어던의 언어가 뭡니까? 이걸 왜 묻냐? 군주는 타노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말로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거부하면 그때부터 군주의 권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발포 명령을 내리는 것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랫사람을 복종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최소한의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처음엔 승진의 눈이 멀었거나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어거지로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집단적인 사보타주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불복종이나 혁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지식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해야만 합니다. 푸코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생산을 통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묻자면 19세기 리바이어던의 언어가 뭡니까? 신학이나 철학은 아닙니다. 이 둘의 시대는 멀리 가버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단연 과학입니다. 이건 꼭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학, 본인을 철학이나 인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심리학,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경험과학의 한 분야라고 봅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적 법학이란 분야가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실용학문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과학화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산업공학, 금융학, 지금 말한 이 모든 학문, 수학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확률론 등 응용수학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문 분야 중에 현대 과학이 아닌 건 철학이나 예체능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자신의 시대를 이전 시대와 구분지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을 통해 사회적 혼란들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계산 가능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낙관했던 시대, 즉 진보의 세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실패가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왜? 19세기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학의 언어로 쌓아진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과학이란 라벨이 붙은 그런 지식들은 엄청나게 양산됐는데 어떻게 된 게 세상은 더 혼탁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경제 분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경제적으로 유토피아를 단언했던 자본주의, 소위 천민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시절의 시장주의가 만들어낸 그 야만적인 가난의 풍경을 보면 혁명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아동노동, 5살 때부터 굴도 청소부 하는 이 사진 참 유명하죠. 당시 영국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20살 안팎이었습니다. 중노동과 가난이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는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직접 읽었다가 노딱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직접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해를 빨고서 자본주의가 팽팽 잘 돌아갔냐?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경제공황이 반복됐습니다. 1829년 상업공황부터 1837년 미국의 연쇄은행 파산, 철도 거품이 꺼지면서 터진 1847년 공황, 그리고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1869년 금시장 붕괴, 실제로 1873년 뉴욕 국립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1896년까지 거의 20년간 이른바 장기 불황이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선 경제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세기 경제사를 공부하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순진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건 실제로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개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규모 실업을 양산해낸 공황까지 아주 혼탁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구는 자본주의적 소용돌이의 피해자인가? 전혀 아닙니다. 저 시절에도 상법이 있고 금융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 주체가 바로 국가였고요. 소위 고전파 경제학으로 분류되는 그 이론을 탑재한 관료들에 의해 뒷받침됐습니다. 괜히 막스가 국가기구를 두고 부르주아지의 위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나 이데올로기는 모두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합리화됐습니다. 앞서 말한 경제학, 금융학, 통계학 등 시장주의를 합리화했던 언어는 모두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날도 예측이 안되고 없는 자들에겐 더욱 가혹하게 악화되는, 즉 디스토피아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19세기를 살았던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의 시대가 이해되지 않게 됩니다. 계몽과 합리주의로 똘똘 뭉친 진보의 세기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아니, 국가는 뭐 하는 거야? 내부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는데 왜 문어발 확장만 해? 뭐야?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이런 맥락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이 시대에 탄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의 배후에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19세기의 모순성과 겹쳐집니다.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세계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사실 세계대전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역사는 예측 불가능성의 성난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종학적으로 합리화됐던 식민주의, 진보가 아닌 극단적인 폭력과 저항을 야기했습니다. 합리주의적 대화, 복고적인 민족주의 웨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했던 유토피아, 공산주의란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출범하게 되죠. 이러한 불안한 전조의 끝은 단연 세계가 바뀐 1914년 가장 극단적인 파국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과학으로 무장한 열강들의 결론은 모든 대륙에서 무려 32개국이 전쟁을 벌였던 최초의 세계대전, 즉 묵시록적 파국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럼 각국의 수뇌부가 이 전쟁을 예측했냐?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냥 한낱 가능성 중 하나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럼 전쟁 발발 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했냐? 아니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1차 세계대전을 따로 다룰 날이 올 텐데 이 전쟁의 전개를 보면 정말이지 다들 하다가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예측과 기술들이 참호전의 진창에 처박힌 것,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진보의 종언이었죠. 물론 진보가 이뤄낸 찬란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빛이 길면 그림자도 긴 법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요약하는 것은 디킨스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의 유명한 문장이죠.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물론 소설의 무대는 프랑스 대혁명이지만 이 소설에 적힌 건 19세기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를 포착하기 위해 소환된 혁명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19세기는 종언을 맞이했습니다. 세기가 바뀐 1928년 드디어 크툴루의 부름이 적힙니다. 문어 대가리를 가진 절대적인 괴물이 출현했습니다. 분명 신적 존재이긴 한데 국민 중 하나에 불과한 나의 삶을 딱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무관심한 존재. 심지어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을 고삐 풀린 리바이어던, 그게 바로 크툴루였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파국, 그러니까 세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세계가 파악될수록 되레 낯설어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철도도 깔고 총독부도 설치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분명 이것저것 경영 가능한 인프라를 깐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작용의 파급력은 세계대전의 경우처럼 통제의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무수한 국제적인 문제들은 분명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한데 해결책은 난망합니다. 이제 세계는 분명 발딛고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러브크래프트는 범지구적인 사유가 가능해지리라 믿어지고 또한 권장됐던 시절에 속했던 작가이자 무엇보다 그런 시절의 세계 전체가 지옥불에 불타는 걸 실시간으로 목도했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기구가 폐지되진 않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파국을 낳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진 국가기구는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처음에 말했던 인식과 통제를 다시 떠올려봅시다. 세계는 분명 인식되지만 동시에 낯설고 국가기구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리바이어던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모순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툴루의 규모는 범지구적이며 그 동기는 불가해하게 설정됐습니다. 크툴루는 19세기의 결론이자 20세기의 상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브크래프트의 주된 테마가 이성의 힘에 대한 냉소라는 것, 이건 놀랍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이성은 앞서 길게 얘기했듯 과학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러브크래프트는 과학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광계 산맥에서 남극에 묻힌 올드원을 발견하고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이 뭉친 대학 교수 집단입니다.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들도 크툴루적 공간이 돼버린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고 아서저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실에선 보다 노골적인 서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시무시한 것이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이면의 진실로 인해 1000배는 더 무서워진다. 이미 충격적인 발견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과학은 어쩌면 인류의 결정적인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공포를 은폐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브크래프트가 보기에 과학은 무능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컨대 수학, 물리학, 화학 등 당대 과학의 눈부신 결정체들이 끔찍한 전쟁 병기로 전환되는 걸 본 사람이 과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러브크래프트가 단순히 절망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냐? 당연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크툴루의 아버지가 그런 어설픈 희망 따위를 가졌겠습니까? 그럼 뭘 했냐? 희망보다 더 흥미로운 걸 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세계를 욕망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간적 복원이 아닌 크툴루적 복원이라니. 이 무슨 기괴한 귀결이란 말인가.